자, 특성이란 글자 그대로 하면 그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어떤 특별한 성질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중등과 요 ESC 책에서는 살짝 빠져 있긴 한데, 물질의 성질, 우리가 성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어떠한 값들은 전부 다 성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질의 성질 중 첫 번째, 크기 성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기 성질이라고도 하고 양적 성질이라고도 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 물질의 양이 변할 때 그 양과 관련해서 변하게 되는 값들을 우리는 양적인 성질 혹은 크기 성질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질량, 부피, 길이, 넓이, 두께, 이런 것들은 물질의 양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버리죠. 맞지? 물질의 양이 바뀔 때 같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크기 성질을 가지고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된다는 거야. 30cm짜리 막대기가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이고 50cm는 쇠고 70cm는 뭐 고무고 말이 되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양에 따라 변하는 값은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세기 성질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질적 성질이라고도 하는데, 물질의 양이랑 물질의 양이 변해도 그 양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을 우리는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양이 바뀌어도 안 바뀌죠?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를 이야기하자면 겉보기 성질이라고 있어요. 겉보기 성질이란 다섯 가지 우리 감각기관 있지, 사람이 가지는. 그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간단한 도구로 측정하는 것이 겉보기 성질의 특징인데, 원래는 얘가 언제 배우는 거냐면, 우리 이제 지금은 교과서가 개정돼서 중2 지구 파트에 가면 광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들을 우리는 광물이라 그래. 그 광물이 따지고 보면 딱 물질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화학에서는. 그래서 그 암석, 즉 물체를 이루는 물질, 광물이 어떤 광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색, 알갱이, 그 돌을 구성하는 알갱이 색깔, 조흔색, 조흔판이라고 부르는 다른 돌판에 갈아가지고 만들어진 광물의 알갱이 가루 색깔. 다른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굳기, 결정형, 향이나 맛. 함부로 측정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대신에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촉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겉보기 성질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2번과 3번은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쟤네들 가지고는 그게 어떤 물질인지 뭐 할 수 있다? 그 물질의 존재를 구별할 수 있다. 알겠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무색 투명한 액체로 특별한 향이 없는데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으면서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을 용해할 수 있고, 이 물질 때문에 1년에 평균 수만 명의 사람이 지구에서 죽고 있고, 이 물질 때문에 해마다 수조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게? 이 물질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수조 원의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물질은 무색 투명하며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심지어 냄새도 안 나. 사람의 경우 이 물질을 일정량 이상 섭취했을 경우 적혈구가 터져서 죽을 수 있어요. 이 물질은 독성 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 아니에요? 위험한 물질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물질이에요?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먹어도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물이에요, 물. 어쩌나 무색 투명하며 해마다 이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전 세계에 수만 명이 넘을 수 있고,
재산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겠죠. 엊그저께 거제도에 비 온 거 생각해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심지어 유리도 녹입니다. 잘 녹인다고는 안 했다. 녹일 수 있다 그랬다. 맞아. 선생님이 한 말 중에 거짓말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요, 실제로. 물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증이라서 죽습니다. 안 먹어도 죽지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그냥 들이키면 몸의 체액 농도가 낮아져서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서 터져서 죽어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이제 다 지나갔지만 물놀이 할 때 조심하세요. 생뚱맞은 결론으로 빠지기.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한 이 물질의 특성들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고요. 특성들의 종류별로. 그러고 나서 그 특성을 바탕으로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다?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 특성을 기준으로. 그러면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섞여 있는 물질인 혼합물을 원래의 물질인 순물질로 나누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는 거지. 사실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해본 거죠.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다시 둘을 나눠 놓을 수 있을까요? 소금과 모래가 섞여 있다. 나누는 방법. 물에 녹인 뒤에 거름종이로 걸러서 흙탕물을 걸러낸 뒤에 빠져나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겠지. 요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물질의 성질, 밀도입니다. 공식부터 간단하게 적을게요. 밀도. 밀도란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일반적으로 그램 퍼 센티미터나 세제곱 센티미터나 그램 퍼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밀도 자체를 바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값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밀도를 어떻게 측정한다? 바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해서 계산해서 값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측정하죠? 원래 어떤 저울을 쓴다? 질량을 측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분동을 쓰는 저울로 재야 돼요. 원래는. 어떤 저울이다? 분동, 그 무게 추 쓰는 저울. 뭐?
양팔저울하고 윗접시 저울을 쓰는데 희한하게 22계정부터 전자저울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한번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가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전자저울은 질량 재는 저울이 아니라는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표상에서는 그 측정값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전자저울로 재는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원래 전자저울은 무게 재는 저울이지 질량 재는 저울 아니에요. 그리고 질량의 특징은 어떻다? 온도나 압력에 그리고 중력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지? 자,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를 쓴다? 액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부피 플라스크랑 눈금 실린더 혹은 양이 적을 경우 피펫으로까지는 측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다? 온도에 따라 열 팽창하죠. 그리고 기체의 경우는 플러스 압력에 따른 변화도 같이 받죠. 온도와 압력 둘 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단 말이에요. 기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측정값에 온도와 압력을 뭐 해줄 필요가 있다? 몇 도씨 몇 도인 환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를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둘을 합친 하나의 값이 바로 뭐냐면 혼합물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콩 한 컵하고 좁쌀 한 컵을 섞으면 두 컵이 돼, 안 돼? 콩 한 컵과 좁쌀 한 컵을 섞으면 두 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응? 콩 입자 사이사이 빈틈에 좁쌀이 채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혼합물이 되면 질량은 그대로죠. 결국은 질량 합계는 그대로인데 부피합은 감소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밀도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자, 63쪽에 용해도. 사실 요 용해도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화학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여기입니다. 자, 일단 단어 설명 좀 할게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말이지만 융해. 자, 용질이란 용매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 용액이란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균일 혼합물을 말합니다. 글자 비슷한 것으로 융해가 있죠.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 현상, 상태 변화다, 그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녹는다라는 말 자체가 한글에서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거야. 멜팅, 상태가 변하는 거하고 섞여 들어가는 거 둘 다 녹는다라고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도 나오느냐? 용융이라는 말도 있어. 이건 무슨 뜻이다? 용융. 아니. 고체 상태의 혼합물이 융해되면서 섞이는 현상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그마가 있어요. 마그마가 뭐야? 여러 가지 암석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는 걸 우리 마그마라 그러잖아. 그지? 그 상태는 섞여 있는 혼합물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용융 혹은 용융액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설탕 플러스 물은 설탕물이죠.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녹는 현상이 용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설탕물이 용액. 이해가 돼요? 자, 문제를 풀 때 살짝 더 심화 내용을 하나 넣자면 퍼센트 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 요즘은 요거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우나? 농도 구하기. 수학 시간에 나오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금물의 농도나 설탕물의 농도나 이런 거 농도 구할 때 싫어하는 거 말해볼까요? 일정 농도의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물 탔을 때 농도 구하기. 싫지? 더 싫은 거 말해볼까? 일정 농도의 설탕물이나 소금물에 설탕이나 소금 더 넣었을 때 농도 구하기. 싫지? 제일 싫은 거 맞춰볼까? 농도가 다른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섞었을 때 섞인 혼합 용액의 농도 구하기. 근데 있잖아, 그거 암산으로 구해진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있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자, 숫자가 너무 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짧게 갈게요. 1부터 20까지 아무 숫자. 자연수. 7. 자연수 아무 숫자. 1부터 20까지. 5? 숫자가 너무 작은데 그럼 재미없는데? 자. 요거 두 개 섞으면 6.5% 나온다? 진짜 힘. 하나 더 해볼까? 자, 숫자 1부터 20까지. 19. 야, 좀 띄어야지 너희들이 좀 임팩트 있는. 1부터, 좋아. 1부터 18까지 아무 숫자. 아니, 좀 더 확 크게 내게. 1. 섞으면 13%. 자, 내가 말한 이 숫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게 이 정도 스피드로 계산이 될 정도면 배워볼만 할 것 같지 않냐? 그지? 배워볼만 할 것 같죠? 자,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차근차근 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거, 퍼센트 농도는 용액 그람수 분의 용질 그람수 곱하기 100. 숫자 1을 100으로 잡는 거를 우리는 퍼센트, 백분율이라고 하죠. 혹은 이게 농도다, 그지? 용질 플러스 용매의 그람수분의 용질의 그람수 곱하기 100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시간에 배우는 공식이잖아, 그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공식은 용질의 그람수는 용액 그람수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 공식을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죠? 위에 걸 한번 해볼까? 100g의 5%는 5g.
300g의 7%는 21g. 맞지? 합치면 몇 그램 용질이 26g이 나오고 총 용액은 얼마? 400g 나오죠.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동그라미 2개씩 날리고 나면 26을 4로 나누면 6, 4, 24. 아, 6이네. 2, 그러면 2가 나오니까 6.5가 맞지. 그지? 밑에 거도 1% 300g이면 3g이 나오죠. 19% 600g이면 69, 54에 6일은 6. 114g 나오나? 맞지? 두 개 합치면 몇 그램? 117g이지. 자, 900g 곱하기 100. 9로 나누면 9일은 9, 27, 93, 27, 13% 맞네요. 근데 난 이렇게 안 풀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나 빨리 될 리가 없잖아. 어떻게 풀었냐면요. (1%와) 밑에다가 1%와 19%. 그럼 여기 차이가 지금 몇 퍼센트 차이죠? 18% 차이지. 근데 질량이 몇 대 몇이야? 300대 600이잖아. 질량이 몇 대 몇이다 지금? 1대 2죠. 그러면 2대 1이 되는 여기가 혼합 용액의 농도가 나와요. 무조건. 조합 평균입니다. 위에 것도 똑같아. 봐봐. 5% 7%잖아. 1대 3이잖아요. 그럼 몇 대면? 3대 1이 되는 여기 자르는 거야. 6.5가 나오는 거 맞잖아. 물론 서술형 문제 이렇게 풀면 혼납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어디에 쓰면 좋다? 객관식 문제 풀 때 좋고, 너희들이 문제 풀었을 때 검산해야 될 때, 특히 반올림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칼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긴 해요. 단 수학 선생님은 이 풀이 과정을 싫어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거 응용하면 뭐도 되는지 아냐? 물타기, 용질타기 다 됩니다. 물 탈 때는 어떻게 한다? 빵프로. 물은 빵프로에 물 그람수 넣으면 되고, 용질타기는 100%로 놓고 그람수 넣으면 돼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물어볼게. 농도는 물질의 특성일까요? 우린 지금 물질의 특성을 배우고 있잖아. 농도는 물질의 특성입니까? 이다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예요. 농도라는 거는 순물질이 가지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값이 아니라 혼합물에서 얼마만큼의 질량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뜻하는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물질이 가지는 성질이 아니죠. 혼합물의 특정 계산값인 거지. 그래서 얘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꾸로 얘가 물질의 특성이라면 이게 말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5%면 설탕물이고 8%면 소금물이다. 말이 되냐? 뭐가 이상하죠? 소금물로 5% 못 만드나? 설탕물로 8% 못 만드나? 아니잖아. 고유한 값이면 딱 그 값만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죠. 그렇기에 얘네들은 고유값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필기 끝나면 바로 용해도 필기 들어갈게요. 요거 빨리, 혹시 필기 덜 한 거 있으면 빨리 메모하시고. 자, 그래서 용해도란 자,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용해도란 일정량의 용매, 주로 물을 많이 씁니다. 중등과학에서는. 딱 정해진 양의 용매에 각 온도별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 그래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다? 용질이 같은 용질일지라도요.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용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며, 세 번째, 기체 용질일 경우는 압력에 따라 바뀝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중등은 주로 물만 쓰기 때문에 2번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어떻게 된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값이 고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압력에 따른 용해도는 고체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기체는 압력에 따른 변화폭이 꽤나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해도 그래프에서 요 선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며 이 선 위에 있는 상태를 요 선들이 각 온도별 포화 상태, 그러면 이 선 아래쪽 영역이 뭐가 된다? 불포화 상태 뭐? 더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 위쪽 영역은 과포화 상태라 해서
일시적으로 좀 더 많이 녹여놓은 그런 상태가 저기 과포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석출량이라는 개념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봐봐. 용해도 곡선 있잖아. 자, 첫 번째. 불포화 용액인 용액점 P가 있잖아. 자, 불포화 용액인 이 점 P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용해도. 불포화 용액인 P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무엇과 무엇? 불포화 용액인 이 P점에 있는 어떤 용액이 있어요.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최대로 안 녹은 용액이 불포화 용액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는 용질을 더 녹여주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맞지? 혹은 어떻게 해도 된다? 온도를 어떻게 한다? 온도를 낮춰도 포화 상태가 된다. 그지? 응? 온도를 낮추거나 용질을 더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온도를 낮춰서 포화 상태가 됐는데 얘를 이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원래 온도 T0에서 T1까지 낮추면 포화 상태가 됐잖아. 얘를 T2까지 낮추면 자, 봐봐. 현재 일정, 예를 들어 용매가 100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좀 봅시다. 용매가 100g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용액은 지금 T0 온도에서 용매 물 100g에 M1g만큼의 용매가 녹아있는 상태잖아. 아직 불포화죠. 근데 얘가 온도가 낮아져서 T1까지 내려오면 포화점 위에 위치하잖아. 즉 온도 T1일 때 용매 100g에는 M1까지의 용질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소리야. 맞지? 근데 온도를 T2까지 낮추면 T2에서는 M2까지밖에 못 녹아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녹아 있어? M1만큼 녹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요만큼. 얼마? M1-M2만큼의 용질은 녹아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요 그람수만큼 뭐가 일어난다? 석출. 바닥에 가라앉아서 녹아있던 상태, 용액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고체 상태로. 저 석출량 그람수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그래서 저거는 문제별로 다양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한 챕터가 됩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에서도 이 석출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저기를 한번 해봅시다. 65쪽의 핵심 자료 2번 한번 풀어보자. 푸는 거 보고 문제를 좀 더 주든지 뭐 그렇게 조절해 볼게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 바로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상태가 변할 때는 에너지의 출입으로 인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맞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디? 수평한 구간에 동그라미를 치고 양 끝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곳에 화살표를 그리면 끝에서부터 고체, 액체, 기체, 액체, 고체가 되겠죠. 맞지? 이때 결국 어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온도를 끓는 점. 여기는 별다른 명칭을 주지 않고 여기를 다시 뭐라고 부른다? 어는 점이라고 하고, 순물질, 즉 한 종류의 물질일 경우는 어떻다? 순물질일 경우는 녹는 점 온도와 끓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상태가 변하는 상태 변화 온도 자체가 뭐가 결정을 하냐면 결국 각 상태별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세기 성질이며 그 과정에서 순물질일 경우는 녹는 점 온도와 어는 점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그래프상으로 양에 따라서 가열이 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겠다. 그죠? 그리고 계속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질을 구분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해야 되죠. 그지?
순물질이란 물질의 종류가 한 가지의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 물질의 특성이 균일한 특성이 유지가 되겠죠. 맞지?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홑 원소 물질이 있고요. 화합물이 있습니다. 사실 요건 이제 요 다음 단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혼합물의 분리 지나서 원소론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식들, 원소기호랑 화학식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보다 더 작은 단위가 원자잖아요. 한 종류의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자라던가 물질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 줄여서 그냥 원소라고 부르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을 화합물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합물하고 혼합물하고 헷갈려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단순하게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섞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느냐? 각자가 가지는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섞여 있기 때문에 특성이 일정하지 못해요. 특성이 균일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게 혼합물의 특성입니다. 무슨 소리냐? 실제로 이거는 학교에서 실험을 거의 못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철가루하고 황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황가루하고 7대4로 골고루 섞은 뒤에 우리 약국에 보면은 그림이 그 막자하고 막자 사발이잖아. 막자에 넣고 곱게 갈아서 섞으면 철가루는 원래 거무튀튀한 색깔이고 황가루는 노란 색깔이기 때문에 둘을 섞으면 약간 누리끼리한 회색 비슷한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그 혼합 가루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혼합물인 상태란 말이야. 철가루와 황가루의 혼합물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철가루는 자석에 붙겠죠. 황가루는 자석에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돼요.
혼합물질의 염산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철가루는 염산과 화학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올라와. 황가루는 염산하고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남아있겠죠. 응? 그런데 철가루와 황가루의 7대4 혼합물을 비커나 이런 가열 용기에 넣고 알코올 램프로만 가열해줘도 철가루와 황가루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황화철이라는 화합물이 돼요. 화합물이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성분 원소의 성분 원소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가지게 돼. 아까 철가루가 염산 만나면 수소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황화철에 염산을 붓잖아. 황화수소라는 다른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에 대한 교과서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란 썩은 내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희들이 계란 썩은 내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감을 모르잖아. 잠깐만 상상해 보자고. 요새 학교에서 우유 급식 합니까? 그 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던데, 친구가 여름 방학식 날 우유를 가져와서 몇 모금 마시고 사물함에 마시다 만 우유를 넣어 놓은 채로 방학이다 하면서 집에 가버렸어. 여름방학 한 달이 지나고 학교에 가서 사물함을 열었을 때 그 우유 상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 끔찍하겠죠. 그때 나는 냄새에 딱 100배 납니다. 화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상한 냄새 난다고, 유황 냄새 난다고 막 코 막고 그러잖아. 숨 잘 못 쉬겠다고 하고. 그 냄새가 황화수소 냄새예요. 이거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나오네. 수소기체의 성질은? 수소기체의 기본 성질. 불 붙이면 폭발하죠. 펑 하고. 산소기체는 꺼져가는 불씨가 있을 때 활활활 다시 잘 타게 도와주지. 맞지? 그러면 수소와 산소 기체를 섞어 놓은 곳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폭발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로켓을 쌓아 올린단 말이야. 근데 모닥불 피워놓고 수소와 산소를 넣는 게 아니라 모닥불 피워놓고 물 부으면 어떻게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죠.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물이지만 물의 성질과 수소, 산소가 섞여 있는 것의 성질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잖아. 그게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혼합물도 다시 균일과 불균일로 나뉘고요. 균일 혼합물은 완전히 고르게 잘 섞여서 입자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섞여 있어야 균일로 칩니다. 불균일은 위치마다 비율이 다르고 입자가 구별이 될 때를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자,
일단 제일 쉬운 거 기체. 기체의 혼합물은 전부 다 균일이고 불균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체, 우리 1단원에서 기체의 입자운동 배웠잖아요. 매우 활발하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난다 배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 어느 정도도 섞이냐면 둥근 플라스크에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 기체를 넣고 이렇게 칸막이로 막았어요. 그리고 다른 플라스크에는 공기보다 무겁다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들어있는 병을 밑에다 두고 이렇게 칸막이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칸막이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거 봐봐.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떠오를 거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안 섞이겠네? 안 섞일까요? 가만히 놔두면 섞일까요? 수소랑 이산화탄소도 놔두면 섞여요.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놔두면 섞입니다. 즉 기체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균일 혼합물이 다 돼요. 고체는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균일 혼합물. 그 외에 우리 돌멩이 같은 거, 암석이 불균일 혼합물. 그 학교에 보면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 같은 거 있지 않냐? 뭐 사자상, 중앙현관에 이렇게 그 화강암으로 이렇게 모양 깎아 놓은 것들 있잖아. 뭐 사자라던가 이런 것들. 화강암 아니면 저기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돌탑 있잖아요. 석가탑, 다보탑 이런 탑. 그 돌탑 요렇게 가서 보면 어때요? 유리알갱이도 좀 박혀 있는 것 같고 하얀 돌멩이에 까만색 점이 다다다닥 박혀 있잖아. 그 아까 말한 유리알갱이가 석영이라는 광물, 하얀색 돌멩이가 장석이라는 광물, 검은색 점이 다다닥 박혀 있는 게 흑운모라는 광물이란 말이야. 알갱이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완벽하게 골고루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씩 비율이 다른 것 같아? 조금씩 비율이 다르잖아요. 맞지? 불균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합금의 가장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학교 식판,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부르죠. 그냥 경상도 어른들의 말로 스댕. 맞지? 스테인리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철의 주성분은 철판입니다. 소량의 구리와 소량의 니켈과 소량의 크로뮴을 섞습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코발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금속, 알루미늄이 조금 섞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섞여요. 그렇게 해서 몇 개 금속을 잘 섞었을 때 녹이 슬지 않는 철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철, 구리, 니켈, 크로뮴이 4대 원소입니다. 제일 많이 섞이는. 물론 대부분은 철이고요. 조합을 잘 맞추면 녹이 안 쓸어. 그래서 스테인, 녹, 리스, 없는 스틸, 합금 강철이라는 뜻이야. 그게 줄여서 스테인리스 스틸, 서스라 그러는데 어디가 철이고 어디가 니켈이고 어디가 구리인지 보여 안 보여? 현미경으로 본다고 구별이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러면 균일이다 불균일이다? 균일이다.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액체죠. 사실 액체 혼합물의 균일에만 붙이는 명칭이 있습니다. 원래는 균일 혼합물 전체의 명칭이긴 한데 보통 우리는 액체에 잘 붙여요. 바로 용액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해답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화학 공부 안 한 사람, 용액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화학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용액이 되려면
부유물, 가만히 놔뒀을 때 위로 둥둥 떠오르는 고체 물질이나 침전물, 가만히 놔뒀는데 뭐가 밑으로 쭉 가라앉는 물질이 있으면 불균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놔둬도 위층과 아래층의 농도가 균일해야 균일 혼합물이고요. 투명해야 됩니다. 색깔은 상관없는데 투명해야 돼요. 저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잘 될까 모르겠다. 이것도 나름 혼합물이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낮이라서 잘 안 보일래나? 선생님이 요새 이제 즐겨 마시는 음료수인데 잠시만 불 좀 끄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틴들 현상이 어떤 거냐면요. 오, 얘는 틴들 없다. 아닌가? 요 물이 지나가는 경로에는 빛의 경로가 안 보이죠. 액체 속에는. 지금은 안 보인다, 그지? 그런데 맛 없어지는 거 각오하고 실험하네. 커피를 조금 섞어줬습니다. 색깔이 생겼죠? 맞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품도 거품인데 커피 입자들 때문에 빛이 지나가는 경로가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지. 맞지? 그 안개 끼거나 구름 살짝 낀 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우리 광휘라고 하는 그 빛의 길이 보이는 거 있잖아. 그런 현상을 틴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순물질이면, 아니 적어도 균일 혼합물이면 여기에 레이저를 쭉 쏘면 여기만 색깔이 삥 찍히고 여기만 색깔이 삥 찍히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기에는 레이저 경로가 안 보여야 돼. 근데 여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커다란 알갱이들이 떠다니게 되면 그 알갱이들이 레이저의 진행, 빛의 진행을 방해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이 뿌옇게 선이 생겨요. 이런 현상을 틴들이라 그래. 공기 중에 먼지나 알갱이, 안개 같은 게 끼면은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빛의 길이 쭉 이렇게 보이잖아.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야. 그럼 알갱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불균일로 취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100% 오렌지 주스는 호던소 물질이다, 화합물이다, 균일 혼합물이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100% 오렌지 주스는 어디에 속하는 물질일까요? 어디? (100% 오렌지 주스) 4개 중에 어디에 속한다? 어디? 찍어봐 빨리. 요거까지 딱 하고 나 오늘 마칠 거야. 어디에 속할까? 100% 오렌지 주스. 화합물. 불균형 혼합물이죠. 야, 집에 오렌지 주스 100% 사다 놓으면 밑에 깔아앉아 안 깔아앉아? 투명해 안 투명해? 야, 심지어 요즘에는
그 직접 갈아 만든 거라는 걸 강조한다고 안에 오렌지 그 알갱이 껍데기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완벽하게 불균일이잖아. 불투명해. 건더기 깔아 앉아. 빛 진행 안 돼. 불균일입니다. 100%라는 말에 속지 말으려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야, 생각해봐. 오렌지 자체가 혼합물이야. 맞잖아.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 주 과제는 저기 75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끝.